무한 전월세 갱신권이 생기면은 이거는 매매 시장이 실수요자는 앞으로 집을 못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데 이거 이미 폐기된 거 아닙니까? 폐기된 거 아니에요.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마 뭐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또... 성격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비슷한 걸 계속 발의할 때 어떻게 막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끝나는 2022년 5월 달 그때 가면은 고가주택 한 채를 팔잖아요. 저가주택 10채 이상을 샀어요. 10.2배가 돼가지고 네. 양극화가 그때 엄청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양극화가 줄어드니 아니요. 계속 진행돼요. 계속 진행돼가지고 11월 말 기준으로 10.9배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 한 채 팔면 저가주택 11채 가까이를 살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이시죠? 아기곰님 모시고 지금 뭐 시국이 참 시국이니만큼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연말에 또 아, 항상 예. 이렇게 모시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근데 또 이게 모시기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또 이렇게 막 상황이 이제 많이 변했죠? 네, 엄청난 또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예.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걱정들도 많고 또 내년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지금 뭐 다들 뭐 고민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실 그래가지고 겁니다. 참 뭐 민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정치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거, 예. 네, 시장의 방향 이런 것들 좀 한번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우선은 지금 뭐 아주 정치권이 뭐 지금 격변의 상태긴 한데 이 상태가 이 부동산 시장에 뭐 어떤 미치는 영향 이건 뭐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정책 변혁기에는 모두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팔 분도 지금 파는 게 맞나 하고 고민하실 거고요. 사실 분도 이 상황이 어떻게 좀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내가 움직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팔 사람도 적어지고 살 사람도 적어지고 특히 이제 살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니까 팔 분들은 팔려고 해도 못 파는 경우도 이제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거래 절벽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뭐 기사를 봤더니 뭐 하루에 한 10건 정도 거래된다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뭐 네, 이런 예. 식으로 뭐 아주 급감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지금 뭐 집 사고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좀 관심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렇죠. 관심이 다른 데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네. 팔아야 되는 분들은 예. 이게 사는 사람이야 뭐 기다릴 수 있지만 네. 파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금매라도 막 던져야 되는 뭐 그런 약간 좀 압박감이 좀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근데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제 사는 사람도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물론 내가 그동안에 많이 이익을 받고 네. 또 그다음에 지금 못 팔면 세금에서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본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 일가구 주택이라던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 채를 팔아야 되는데 빨리 안 팔게 되면 양도세 합산과세가 된다던가 네. 이런 분들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건 상각에서 손해되면 팔지 말아야겠지만 네.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이 규모에서 조금 줄더라도 이제 파는 게 좋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이 투자라는 거는 세금까지 계산해가지고 세후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아,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뭘 집을 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대로 뭐 보면은 역설적으로 지금이 그렇죠. 기회일 수도 있다. 예. 어차피 살 사람이었다면. 예, 투자라는 게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완전히 다 이렇게 안개가 다 거치면은 네. 나는 안개가 다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가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차 나보다 차가 더 저기 속도가 빠른 차 같은 건 사람들이 더 먼저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보면은 그게 약간 리스크를 갖고 내가 조금 안개가 끼지만 출발해. 근데 잘못하면 안개 낄 때 출발해 사고 날 수도 있지만은 딴 사람을 내가 갖고 있는 차가 딴 사람이 갖고 있는 차보다 속도가 느려. 그러면 나는 안개가 완전히 거쳐지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내가 리스크를 갖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뭐 기회다라고 얘기를 할 그렇죠. 수는 있지만 사실 막상 사려고 하시면 네. 지금 불안한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정권 교체가 막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네. 되면은 지금 이제 네. 국회도 이제 현재 야당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야당 대통령이 나오면 이제 과거처럼 이제
법 바꾸면 바로 적용되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되게 되니까 이제 시장의 변수가 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매수를 마음 먹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제 리스크하고 가격하고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 이제 가격이 조금 낮아지고 왜냐하면 파는 사람도 겁을 먹고 사는 사람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그 리스크가 없어지면 그만큼 파는 사람은 내가 왜 이 가격에 팔아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 그렇죠. 지금 8억까지 실거래가 됐으면 나는 8억 2천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싼 매물이 없어지고 더 비싼 매물밖에 없고 이제 그게 망고의 진리예요. 그래서 IMF 때는 이거보다 더 심했죠. IMF 네. 때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누가 집을 사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봐가지고 타임머신 있어가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IMF 때 네. 만약에 본인이 돈이 있다 그러면 네. 집을 당연히 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IMF 다시 오면 난 투자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미래를 알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 당시로 그분이 그때 투자 안 했던 사람 다시 과거로 가잖아요. 절대 투자 못 해요. 네. 그건 그분이 갖고 있는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뭐 금리가 뭐 17% 20% 이렇게 뭐 올라갔었던 거 MMF 기준으로서는 최고 30%였고 제일 네. 낮을 때가 20%라 가지고 평균 25%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뭐 집을 산다는 게 네. 쉽지 약간 않은 거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이 시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기본적으로 투자의 기본 원칙이 대중이 있는 곳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대중보다 한 발짝 적어도 반 발짝을 앞서야지 그 수익을 낸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법안이 폐기가 되긴 했지만 뭐 네. 무한 뭐 전세법. 전세 네. 갱신법 뭐 이런 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전월세 가격을 이제 정해주겠다 위원회가 네. 이런 네. 식의 그 정책이 예전에도 한번 뭐 얘기들이 나왔지만 요번에 또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좀 네. 듣다 보니까 더 네. 매수나 뭐 매도에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막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시장은 네. 어떤 반응을 할까요? 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 전세법 같은 경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겁했잖아요. 네. 그게 생기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2020년 7월에 네. 그 임대차 보호 입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전월세 상한제하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 후로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세 사기 문제도 그때 씨를 뿌린 거예요.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은 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거예요. 네. 시장의 매물을 줄여요. 그래서 매물을 줄이니까 시장의 매물이 옛날에 100개가 나오면은 계약갱신권을 쓰는 사람이 만약에 최소 60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많을 때는 이제 75%까지 갔거든요. 네네. 평균 60%가 갔다 그러면은 옛날에 비해서 매물이 옛날에 100개 나왔던 게 4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찾는 사람 전세를 찾는 사람도 옛날에서 100명에서 40명 줄었을 거 아니냐. 예, 맞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는 100명에서 40명이 줄었는데 그거는 전체 얘기고 그 안에서 인구 이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는 우리가 2016년 12월부터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늘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몇십만 명이 이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사를 온 사람은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적게 나온 옛날에는 100개 나왔었는데 지금 40개밖에 안 나오는 그 집을 갖고 그다음에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뭐 그렇죠. 정말 역사상 뭐 최고치 정도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2020년 8월 이후라고요. 그게 네. 물론 그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던 것도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도 그 영향인 거예요. 중간에 전세 매물을 줄여서.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번에 같이 무한 전세법이 되면 뭐냐면은 기존의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럼 4년 후에 그게 이제 해소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세팅되고 다시 시작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어. 자기 집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매물이 계속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매물이 40%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세값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거죠. 새로 나오는 전세값은 부르는 대로 그냥 호가로 갖고 경쟁률이 뭐 20대 1 뭐 이렇게 되는 거 경쟁률. 살기 부르는 좋은 대로 동네 한 일수록. 거고. 네. 네. 실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네네.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이겠죠. 그러면 실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은 이제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고 그런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네, 더 심해질 수 영국화가 있다. 더 심화되고 더 나가서 이제 매매 거래가 올스톱이 되죠.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게 그 전월세 무한 갱신권이 생기게 되면은 네. 매매 시장이 거의 올스톱이 돼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나 지금 전세를 끼고 딴 데 살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나도 돈도 모으고 주거 안정을 해야 되니까 나 이거 전세금 빼고 그다음에 대출 좀 받아가지고 내 집을 사야지라고 하는데 매물이 있어요. 이제 왜 매물이 없냐면 기존 집은 다 세입자가 차지해가지고 안 팔어. 그러면 그 집에서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계속 계약갱신권을 쓰고 있거든요. 계약갱신권을 갖다가 무력화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들어가겠소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매수자는 그게 안 통해요. 매수자가 그걸 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최소 6개월이나 2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 만기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그 집을 사서 등기를 완전 넘기고 그렇죠. 내가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나가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있는 전세는 만약에 3월 31일날 만기예요. 그러면 내가 1월 31일까지 딴 집을 가야 되는데 그럼 네. 내가 돈이 있어요. 전세를 빼가지고 해야 되는데 100% 내가 어떤 집을 사니까 은행에서 내가 앞으로 저 집 살 거니까 100% 먼저 대출해 주세요. 은행에서 바본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죠. 담보물도 없는데 어떻게 대출해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산다라는 게 제일 큰 건데 그걸 지적하는 언론이나 이런 건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아니 무한 전월세 갱신권이 생기면은 이거는 매매 시장이 실수요자는 앞으로 집을 못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 하나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이미 폐기된 거 아닙니까? 폐기된 거 아니에요. 폐기된 거 아닙니다.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마 뭐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또... 성격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비슷한 걸 계속 발의할 때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시장의 혼란에 주는 법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혼란이 있을 거고 이 시장 경제에선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이렇게 되겠다. 우리가 뭐 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게 시장이 이렇게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버라이어티 네. 막 그냥 이게 뭐가 될지 와 이게 신난다. 이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와 모레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완전 게임하는 것처럼 막 뭐가 암초가 나오고 막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입법부랑 이제 행정부가 이제 같은 이제 그렇죠. 뭐 견제가 안 일당이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견제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순식간에 막 법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또 이제 소급 적용을 또 했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돈이 뭐 워낙 많이 들어가야죠 이 부동산이. 근데 여기에 전 재산에다가 대출까지 받는데 묶이면은 또 뭐 그런 이런 거니까. 막 법이 바뀌고 막 소급 적용되고 이런 것들이 걱정되니까 지금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는 걸 이제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뭐 이제 뭐 야당 쪽 그러니까 지금 뭐 진보 정권이 잡으면 뭐 집값이 올라가고 뭐 보수가 집권하면 집값이 또 뭐 떨어지고 뭐 이런다 그래가지고 보수일 때 집 사서 뭐 진보일 때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지금 산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실제로 결과치가 아주 신기하게 그렇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김영삼 정권부터 이제 집값 상승률을 갖다 나타낸 건데 김영삼 정권 5년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5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이 푸른 색깔 계열로 본 게 바로 진보 성격을 갖는 이제 정권이에요.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38.5%나 올랐고요. 두 번째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38.3%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33.8%, 30% 이상 때 올랐죠. 그러니까 5년간 그렇게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약간 이제 김영삼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보수적인 정권이 잡은 그 계열을 보게 되면 김영삼 정부 때는 뭐 3.2,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15.9,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9.9,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에는 지금 11% 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가 이렇게 인터넷 댓글 보면은 윤석열 정부 집값 잡으라고 뽑아줬는데 집값도 못 잡고 아니 집값이 11% 떨어졌으면 된 거죠. 어떻게 더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통계도 찾아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 때는 유일하게 집값이 떨어졌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이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집값이 떨어진 유일한 정부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보수 계열이 잡으면 집값이 지지부진하고 이제 이 진보 계열이 잡으면 이제 집값이 이제 많이 오르는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또 아닌 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언제 오르냐 보면 초기 1, 2년 사이에 오른 게 아니라 거의 후반기 3년차, 4년차, 5년차 요 후반기에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도 보면은 98년부터 되는데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2023년에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해갖고 특히 2002년도가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정권도 보면은 2005년, 2006년도 때가 제일 많이 올랐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보면 2020년, 2021년이 제일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그 이 말년 중간에서 후반대, 중후반대 이제 많이 오르는 걸 보면은 그 초기에 정책을 쓴 게 이제 악영향이 이제 몇 년 후에 나타난 그런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집이 여러 채 있는 분한테 지금 집이 여러 채 있으니까 좀 하나 처분하시죠. 그러니까 왜 처분해요?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 보면 그럼 나중에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럴 테니까 하나 처분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민주당 정권 들어오면 집값 크게 오를 텐데 왜 처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보수당 하면 집값 떨어지고 민주당 하면 집값 오르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까 이제 결과치는 이렇게 됐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약간 개연성은 있지만 그게 100%는 아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세가를 보면은 이게 지 마음대로예요. 아까 보면은 이제 이게 붉은색이 이제 아까 보수 계열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상승률은 낮았잖아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진보 계열이니까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때는 전세가가 적게 오르고 이때 전세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때는 적게 오르고 이때도 매매가는 적게 올랐지만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앞 페이지에서 보시는 매매가 상승률하고 이제 일관성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는 이 정권 탓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차지는 하지만은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는 수요와 공급 이런 걸 갖다가 모두 종합적으로 봐야지 무조건 민주당이 잡으면 무조건 집값 오른다는 건 약간 그거는 억지스러운 결론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때가 뭐 예를 들어 뭐 최근이 뭐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때인데 이때는 뭐 세계 경제가 뭐 미국도 뭐 안 좋고 하니까 그때는 뭐 국제금융 리먼브레스 사태로 해서 국제금융 때문에 다 빌빌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유동성도 뭐 좀 어렵고 뭐 하니까 뭐 이제 좀 이렇게 눌려 있다가 그렇죠. 전세만 막 올라가니까 또 이제 폭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시기가 이렇게 좀 어긋나면서 계속 그렇게 또 우연찮게 맞아 들어가는 게 있는 그래서 거네요. 앞 페이지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많이 올랐던 건 뭐냐면 그때 IMF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IMF 외환위기 극복으로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1998년하고 1999년 두 해에 거쳐 가지고 통화량이 M2 기준으로 40%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렇게 통화량이 단기간에 급증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가치가 시중의 돈 가치가 40%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 정도 늘었는데 그러니까 뭐 집값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뭐 다 올랐죠. 뭐 안 오른 게 없이 다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사실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늘어났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집값만 오른 게 아니거든요. 이때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런 결과도 있는 거지. 이분들이 꼭 그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거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영향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변수를 많이 살펴봐야지 꼭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정권 바뀌니까 집 있는 분들은 이제 집값 더 오를 거야. 그리고 또 집 없는 분들은 이제 집값 떨어질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대선을 막 또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 대통령 뽑는다고 막 치고 그러면 이때는 과거로 치면 지금 어떤 좀 위치라고 봐야 되나? 왜냐면 지금도 이제 지금 저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하고 비슷하죠. 박근혜 정부 그 2016년하고 지금 비슷한 거죠. 그때 막 2016년에 겨울에 막 탄핵하고 막 복잡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약간 복잡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2017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5월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그 혼란이 지속되다가 뭐 지금하고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긴 했었었는데 그때 근데 뭐 지금만큼 공급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만큼은 아니었고 지금은 역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그리고 그때도 전세가 막 좀 올라가고 있었고 지금도 약간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러면은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때 타이밍이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무주택자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사람이니까 안 쓸 수는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타이밍을 보통 이제 많이 잡거든요. 내가 제일 쌀 때 사가지고 제일 비쌀 때 팔아야지. 투자 수익을 거둬야지. 이제 내가 여태까지 안 산 거는 그렇게 비싼 거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쌀 때를 기다리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 갖고 계속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타이밍보다는 내가 더 좋은 입지에 좋은 매물을 잡는 거. 그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IMF 직전에 제일 집값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1997년 10월이 집값이 제일 비쌌고요. 그다음에 IMF 직후 IMF가 한참 지나가는 이제 1998년 11월이 집값이 제일
제일 쌌어요. 네. 그러니까 IMF 직전부터 이 직후까지 1년 동안. 1년 동안에 보면은 그럼 사람들이 보면은 IMF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때 사는 게 당연히 집값이 제일 싸죠. 네. 당연히 쌉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을 하죠. IMF가 다시 터지면은 내가 그러면은 이때 안 사고 내가 1998년 11월로 타임머신 가가지고 세팅해가지고 글러가서 살 거야라고 하는데 뭘 살 거야라는 것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기껏 가서 사면은 뭐 자기가 아는 동네, 자기가 잘 아는 동네, 자기 그 부모님이 집 갖고 있는데 그 집 옆에 또는 뭐 자기들 형제 자매들 많이 사는데 처갓집 많이 사는데 10년 동안 다니는 교회 옆에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야 되니까 그런 데만 사는 거예요, 엉뚱하게. 근데 그게 우연히 이제 투자 가치 있는 데 사면은 좋지만은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이상한 얘기 할 거 그러면 여러분이 검증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KB금융은행 보면 시세표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1998년 11월에 제일 싼 시점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지역별로 나오잖아요. 투자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데.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기 갖고 계신 분 반발하니까 그런데 갖고 계신 분은요 투자 수익이 물론 올랐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런데 사는 것보다 아까 제일 비쌀 때 네. 제일 비쌀 때 정말 타이밍 상으로 가장 멍청하게 사는 거죠. 그럴 때 지역으로 가면 서울, 네. 서울 같은데 뭐 핵심 서울 같으면 지역을. 핵심 지역. 그런데 산 사람은요 제일 비쌀 때 서울 산 사람이 제일 쌀 때 아까 같이 약간 입지가 떨어진 데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2배 이상 커요. 네. 상승률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타이밍 잡으려고만 타이밍 제일 쌀 때 잡으려고만 노력하는데 그걸 잡으려고 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가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고요.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 몰라 그럼 공부를 하세요. 내가 모르는데 자기가 몰라 그러면 아 이건 투기꾼 때문에 그래 라는 거는 나 바보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가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바보같이 저렇게 집값 비싼 데다가 확 집을 살까. 저건 다 바보고 나만 똑똑한데 저 사람도 바보야라는 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에요.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건 싼 이유가 있고요. 오르는 건 오르는 이유가 있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원리를 갖다가 본인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요번에 타이밍 놓쳤으면 이런 패턴이 다음에는 어디서 나타날까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고집 부려가지고 내가 지금은 여기가 제일 싸지만 언젠가는 제일 좋을 거야 라고 계속 그 우긴다 그러면 그건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1주택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뭐 2주택이신 분들 뭐 1주택자들도 최근에 뭐 대출 규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전에는 막 갈아타기 하면서 막 계속 키워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었고 뭐 이제 앞으로 뭐 좀 길게 보면 금리도 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갔던 분들 많거든요. 뭐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갑자기 지금 뭐 바뀐 거잖아요. 아니 바꾸기 전에도 네. 제가 이제 뭐 연말 같은데 이제 특강을 네. 좀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다주택자는 좀 주택을 처분하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세제상으로 워낙 다주택자가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양극화를 치솟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라는 거는 똑같은 돈도 갖고 여러 군데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안 좋은 것들은 좀 처분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좀 더 똘똘한 거로 갈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주택수를 지금 상황에서 늘리는 거는 조금 좋은 선택은 아니다. 주택수를 줄이는 거다. 네. 이거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거는 지금 현재 현행 세법 하에서는 다주택자한테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또 네. 경제 상황에서는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수를 많이 갖는 거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신 분들이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얘기가 이제 다 아는데 가려고 딱 봤더니 그 내가 가고 싶은데 또 이미 또 막 올라버린 그렇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맞아요. 똘똘한 채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금방 반등해 버리고. 근데 지금 이걸 잡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아마 또 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거니까 옛날 가격 다 무시하고 거기가 이렇게 비싸라고 해가지고 네.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덜 오른 걸 저걸 해야지 이 가격은 시장 가격은 나 다 무시하고 이거는 투기꾼들이 만든 거고 이거는 뭐 나중에 등기도 안 하고 뭐 취소할 거고 그래서 엉뚱한 네. 얘기를 가서 자전거래. 네. 뭐 자전거래고 뭐 분유회가 담합회고 이제 그런 것만 믿고 그러면은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얘기가 20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분들은 20년 전에도 집을 못 산 사람은 10년 전에도 못 사고 지금도 이제 못 사는 이유가 다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걸 보고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거.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라 옛날보다 집값은 시간이 흐르면은
오르게 돼 있어. 그럼 저 사람 이제 부동산 불패주의자구나라는데 집값이 오르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 오르냐면은요. 그래서 하락론자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10년 후에 짜장면값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르죠 이런 거예요. 하락론자들은 그럼 오르죠. 그럼 왜 오른다 생각해요? 밀가루값 오르고 뭐 주방장 인건비도 오르고 그게 왜 오르겠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런 거죠. 바로 물가가 오른다는 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가치가 왜 떨어지나요? 돈을 많이 풀니까 하는 거죠. 어떤 섬나라에서 사람이 100명이고 돈이 100억 원만 있어요. 그러면 1인당 1억 원씩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10년 후에 사람은 늘지가 않는데 인구는 그냥 100명인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 안 는다며요. 사람은 100명인데 통화량을 갖다 200억으로 늘리려면 한 사람당 2억 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규모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섬나라의 땅은 똑같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 한 평당 가격이 옛날에 1억 원이었다면 지금 땅 한 평당 가격이 2억 원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집값은 통화량 증가에 비례를 합니다. 이게 아주 신기한 게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표 같은 거 다 보여드리는데 미국 같은 것도 아주 신기해요. 통화량 증가 그래프하고 집값 상승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네. 네, 그게 보면은 그게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리느냐. 돈이 많이 풀리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집값이 많이 오르고 돈이 적게 풀리면은 돈 가치가 오히려 지켜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이제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화량이 더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이제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표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결국에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진 거지 이 집은 어찌 보면 그냥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본전이에요. 네. 네, 본전입니다. 그냥 자기가 통화량이 2배 늘으면 집값 뭐 수익률이 2배 오르고 그거는 그냥 평균적인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방어했다 정도인 그렇죠. 거지. 예, 예. 뭐 이제 뭐 다주택을 하거나 뭐 다른 투자를 하셔야지 사실 뭐 이렇게 1주택자도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통화량 증가가 딱 2배씩이에요. 아주 신기해요. 그러면은 내 돈 가치가 이제 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 자산이 10억인 사람은 10년 지나면 20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집값이 지난 10년간 보면은 집값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한국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보면 투자 수익률이 더 높죠. 네. 그러니까 뭐 2배 되겠죠.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 주식 6만 원 되면 상승률이 20%고 수익률은 20%지만 집값 같은 경우는 5억 원짜리가 6억 원 되면 상승률이 20%지만 그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내가 3억 원 정도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내 돈은 2억 투자하고 네. 그다음에 1억 오르니까 수익률은 50% 되는 이런 게임인데 그 수익률이 보면은 전국 평균으로 하게 되면은 지난 10년간 105%예요. 내 자산을 모두 그냥 아파트에 몰빵을 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거 말고 아파트에 네. 투자를 했다라고 만약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전국 평균이라는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10억 있는 사람은 20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거는 평균적인 거고요. 수도권은 150%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럼 그 사람 25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국 평균이라는 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평균이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이 150% 수익을 거뒀는데 전국 평균이 105%다? 그러면 지방은 그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죠. 지방은 한 60%그 정도밖에 된 거죠. 60하고 150하고 평균이 105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수익률이 6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는 거냐에 따라서 확 다른 거죠. 물론 앞으로도 지방은 안 오르고 수도권만 많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때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때 뭐 난리였죠. 네, 이때 수도권이 많이 오르고요. 이때 지방 많이 오르고, 이때 수도권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때도 수도권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딱 맞지가 않아. 그때 보면은 진보 계열이 하면 수도권이 많이 오르고 지방 떨어진다 이제 그다음에 보수 정권 하면 지방이 많이 오르고 수도권 떨어진다는데 현 정권 들어와서는 여기서 보면 수도권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요때는 수도권이 많이 오르고, 이때는 지방이 많이 오르고, 수도권이 많이 오르고 그런 거니까 그때 상황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자기가 잘 시장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투자하게 되면은 자기 돈 가치를 이제 좀 방어할 수가 있는데 방어하거나 또는 평균적으로 더 키울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 돈 가치가 점점 이제 녹아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아기곰님께서 말씀해주신 뭔가 이제 지금은 뭐 어떤 규제나 정책 같은 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한 채로 합쳐야 된다. 이 기조가 사실 꽤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 정권에서는 다 이제 수도권 서울이 막 올라갔는데 이 규제가 당분간 좀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느 정도? 왜냐면 지방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높지 않아요. 굉장히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적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양극화가 벌어진 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그 부동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욕을 많이 먹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이제 그 단초가 되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라고 보는 거는 보면 집값 오르는 거는 그건 약간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만 올랐어? 지금 다른 나라 다 올랐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올랐거든요. 한국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늘어난 거고.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른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극화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양극화가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2017년 5월이죠. 2017년 5월에 고가 주택 한 채를 팔면은요. 저가 주택 5채를 못 샀어요. 아파트 기준으로. 5배가 안 됐다는 거네요. 5배가 안 돼요. 4,7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고가 아파트 한 채 팔면은 저가 주택 5채를 못 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끝나는 2022년 5월 달 그때 가면은 고가 주택 한 채를 팔잖아요. 저가 주택 10채 이상을 샀어요. 10.2배가 돼 가지고 네. 양극화가 그때 엄청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양극화가 줄어드니 아니요. 계속 진행돼요. 계속 진행돼 가지고 11월 말 기준으로 10.9배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 한 채 팔면 저가 주택 10채, 11채 가까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고가 주택하고 저가 주택하고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진 걸 이것도 못 막냐? 못 막죠. 어떻게 막아요?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행정부만 바뀌지 국회가 안 바뀌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앞으로도 취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될 가능성이 더 적잖아요. 만약에 정권이 네, 행정부도 이제 진보 계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지금 양극화가 앞으로 더 나가는 거지 더 심화되는 거지 양극화가 줄어들어 가지고 소위 이제 키 맞추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조금 멀다. 사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네. 집값 상승률 보면 다른 나라들이 더 높은 데들도 많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양극화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이제 소수의 아파트들이 막 너무 올라가고 그렇죠. 좀 지방은 막 오히려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게 평균 문제죠. 내면은 낮은데 네. 어떤 특정 지역은 막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예, 뭐 예, 2배, 맞아요. 3배 된 집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예. 지금 해결이 쉽지는 않다. 예, 어떤 예. 뭐 법 개정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뭐 분위기나 이런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구하는 거와 정반대 방향이 돼 버리는 거니까 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